멋진 신세계. 저자 올더스 헉슬리. 2부. 제10장. 블룸즈버리 센터의 4,000개의 방에 있는 모든 전자시계의 바늘이 2시 27분을 가리켰다. 산업의 벌집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창 분주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다. 현미경 아래에서 정자들은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알 속으로 파고들었고 수정된 알들은 팽창하거나 분열했으며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것들은 새끼를 베어 수많은 배아로 나뉘었다. 사회적 예정실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로 내려가고 그곳의 짙은 어둠 속에서 태아들은 혈액 대체제와 호르몬으로 보호된 복막 쿠션 위에서 자라거나 중독되어 불완전한 엡실론으로 퇴화했다. 이동식 선반은 몇 주, 몇 세대를 거쳐 탈병실로 이동했고 새로 병에서 꺼내진 아기들은 공포와 놀람의 첫 울음을 터뜨렸다. 지하에서는 발전기가 웅웅거렸고 엘리베이터가 쉼없이 오갔다. 육아실 11개 층은 모두 식사 시간이었다. 1800명의 아기들이 각자의 병에서 표시된 대로 살균된 외분 비액을 빨아들였다. 그 위 10개 층의 방에서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오후 낮잠을 자며 무의식 중의 위생, 사회성, 계급이식, 유아의 사랑생활에 관한 최면 교육을 들었다. 그 위의 놀이방에서는 비 때문에 실내에서 놀던 900명의 아이들이 벽돌놀이나 점토 조형, 지퍼 찾기, 성적 놀이로 시간을 보냈다. 벌집처럼 분주하고 즐거운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헨리 포스터와 함께 수정실로 들어온 센터장의 얼굴은 엄숙했다. 여기서 공개적인 경고를 하겠다. 이곳은 센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버나드 마르크스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곳으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을 잘 해왔습니다. 헨리가 위선적인 관대함을 보이며 말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재능이 큰 자일수록 도덕적 책임도 크다.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 낫다. 행동의 이단은 사회를 위협하는 중죄다. 살인은 개인만 죽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개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단은 사회 자체를 위협한다. 그때 버나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불안을 억누르며 허세를 부렸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컸다가 비명처럼 가늘어졌다. 마르크스, 당신이 휴가에서 돌아온 게 어젯밤이었지? 네. 센터장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자, 버나드 마르크스는 우리 포드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단적인 행동으로 사회를 위협했다. 그를 즉시 해고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하위 센터로 추방할 것이다. 아이슬란드에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을 타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버나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 모든 이가 숨을 멈췄다. 한 소녀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의자에서 넘어져 정자 시험관을 떨어뜨렸으며 그때 한 중년 여성의 몸이 흔들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린다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당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나요, 토마킨? 나를 잊었나요? 나 린다예요. 센터장의 얼굴은 경멸로 굳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희극이지. 그러자 그녀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토마킨. 장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린다예요. 당신이 내게 아이를 갖게 했어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렸다. 센터장은 창백해졌다. 아이, 저 아이의 엄마가 나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센터장 앞에 무릎을 꿇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웃음이 폭발했다. 아버지. 그 말은 부도덕한 개념이었고 센터장은 굴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귀를 막고 방을 뛰쳐나갔다. 웃음은 그를 뒤따르며 센터 전체에 메아리쳤다. 제11장. 수정실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상류층 런던 사회는 한 인물에 열광했다. 바로 부하 조건설정센터 위 센터장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 라고 외친 그 매력적인 생물 말이다. 센터장은 그 사건 직후 즉시 사임한 뒤 다시는 센터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반면 린다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녀는 진정한 야만인이 아니었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병에서 태어나 조건 설정을 받았기에 특별히 기이한 사고방식을 가질 리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린다의 외모가 문제였다. 살이 찌고 젊음을 잃었으며 나쁜 치아와 얼룩진 피부, 그리고 그 몸매는 보는 이마다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 린다는 문명으로의 귀환을 소마 복용의 재개로 여겼다. 소마는 완벽한 휴양을 제공했고 그 다음 날의 불쾌감은 비교적 사소한 일이었다. 해결책은 휴양을 영구히 지속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했다. 쇼 박사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그녀의 뜻대로 했다. 하루 20g씩 복용하던 어느 날 박사는 버나드에게 속삭였다. 한두 달 안에 호흡 중추가 마비될 겁니다. 더는 숨 쉴 수 없죠. 끝입니다. 차라리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존은 예상치 못하게 반대했다. 그렇게 많이 주면 수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선 그렇죠. 쇼 박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선 오히려 연장하는 거예요. 소마는 시간상 몇 년을 앗아갈 수 있지만 시간 밖의 무한함을 선사하죠. 매번의 소마 휴양은 과거 사람들이 영원이라 부르던 것의 일부입니다. 존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영원은 우리 입술과 눈에 있었다는 말이네요. 한편 버나드는 생애 처음으로 중요 인물로 대우받았다. 존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헨리 포스터는 친절을 베풀었고 베니토 후보는 성호르몬껌을 선물했으며 여성들은 초대만 약속하면 누구든 그의 품에 안겼다. 버나드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야만인을 만나자고 했어. 페니가 자랑하자 레니나가 웃으며 답했다. 이제 버나드를 꽤 멋진 남자라고 인정해야겠네. 버나드는 헬르몰츠 왓슨에게 자랑했다. 지난주엔 6명이 여자를 가졌어. 그러나 헬르몰츠는 침울하게 듣다가 말했다. 난 그저 슬플 뿐이야. 버나드는 화를 내며 떠났다. 성공은 버나드의 머리를 어지럽혔고 그를 불만 많던 세계화시켰다. 그러나 그는 비판을 멈추지는 않았다. 비판은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뒤에서 고개를 저었다. 저 청년은 나쁜 결말을 맞을 거야. 어느 날 존은 버나드와 함께 문명의 전경을 조망했다. 기상국의 풍선이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리엘은 40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었죠. 존이 말하자 버나드는 무스타파 몬드에게 보고했다. 야만인은 문명의 발명품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독립된 실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몬드는 보고서를 읽던 중 버나드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걸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대로 혼내줘야겠군. 헬리콥터 조명 공장에서 존은 계급별로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구토를 했다. 오, 멋진 신세계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담고 있구나. 한편 린다는 소마 중독 상태였고 존은 그녀를 자주 찾았다. 버나드는 이를 기록하며 초기 조건 설정의 사례로 남겼다. 야만인은 불쾌한 대상에서 멀어지려는 본능을 극복하고 린다에게 애착을 보입니다. 초기 조건 설정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튼 학교에서 여교장은 상위 계급 교육을 설명했다. 존은 알파 더블 플러스 교실에서 상대성 이론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베타 마이너스 지리 교실에선 야만인 보호구역을 배웠다. 화면에 아코마의 신도들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비치자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는 거죠? 존이 묻자 교장이 답했다. 웃기니까요. 버나드는 잠시 쉬는 시간에 어두운 곳에서 여교장의 허리를 감싸며 유혹하다 셔터의 조명빛에 들켜버렸다. 다음으로 최명교육 현장을 답사한 그들은 생화학 실험실로 가는 길에 학교 도서관을 지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 책은 있나요? 존이 물었다. 물론 없죠. 여교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우리 도서관에는 참고서적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락을 원한다면 5D 감각 영화관에서 즐길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 즐기는 오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버스 5대가 유리로 된 고속도로를 지나갔다. 안에서는 소년 소녀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조용히 껴안고 있었다. 슬라우 화장장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죠. 죽음 조건화는 18개월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죽음 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아침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초콜릿 크림을 받죠. 아이들은 죽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레니나는 운이 좋았다. 버나드와 함께 야만인이 엄청난 유명세를 누렸고 베타 계급임에도 최신 유행의 영광을 받고 있었다. 청년 여성 포드 협회의 서기가 그녀에게 경험담을 강연해 달라고 요청했고 아프로디테움 클럽의 연내 만찬에도 초대받았으며 이미 촉감 영화와 뉴스에도 출연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듣고 느꼈다. 더욱 눈부신 것은 유명 인사들의 관심이었다. 세계 통제관의 비서가 그녀를 저녁과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포드 대법관과도 주말을 보냈고 캔터베리의 대공동체 성가대장과도 시간을 함께했다. 내외분비 회사의 사장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고 유럽은행 부총재와도 도빌에 갔다. 물론 멋져. 하지만 어쩐지 그녀는 페니에게 고백했다.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 왜냐하면 모두가 가장 먼저 묻는 건 야만인과 사랑을 나누는 느낌이 어떠냐는 거거든. 난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믿지 않지. 하지만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지. 그녀는 슬프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말 잘생겼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 페니가 물었다. 가끔은 좋아하는 것 같고 가끔은 아닌 것 같아. 항상 나를 피하려고 해. 내가 들어가면 나가고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하지만 가끔 내가 갑자기 돌아서면 그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해. 이해할 수가 없어. 레니나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고 속상했다. 존과 함께 간 아람브라 극장에서 6,000명의 관객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헬리콥터 속 3주일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했다. 흑인과 금발 베타 플러스 여성이 헬리콥터 사고를 당한 후 흑인의 조건화가 무너지며 여성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추적, 납치, 공중에서의 3주간의 반사회적 동거가 이어졌다. 결국 3명의 알파가 그녀를 구출했고 흑인은 제조건 센터로 보내졌다. 영화는 여성이 새 구출자와 행복하게 결말을 맺으며 끝났다. 레니나에게는 영화의 감동이 계속되었다. 조명이 켜진 후에도 그녀의 입술엔 전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존의 팔을 잡고 자신의 몸에 밀착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욕망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끔찍한 영화예요. 비열해요. 그가 분노하며 말했다. 저급해요. 레니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택시콥터에서 그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가끔 긴장으로 인한 경련이 그의 몸을 떨게 했다. 레니나의 아파트 옥상에 도착하자 그녀는 기쁨에 들떴다. 드디어. 다른 남자라면 이미 오래전에 했을 텐데.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잘 자요. 레니나가 돌아서자 그는 택시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존, 나는 그러니까 네가. 그러나 그가 문을 닫고 운전사에게 뭐라 말하자 택시가 공중으로 치솟았다. 바닥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레니나의 얼굴이 푸른 조명 아래 창백해 보였다. 5분 후 그는 방에 돌아왔다. 숨겨둔 책을 꺼내 더듬더듬 페이지를 넘기며 오셀로를 읽기 시작했다. 흑인 장군 오셀로는 헬리콥터 속 3주일의 흑인 주인공과 비슷했다. 레니나는 눈물을 닦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27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소마병을 꺼냈다. 1g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하지만 2g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늦을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타협해 1.5g을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제12장. 버나드는 잠긴 문 앞에서 애원했다.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게 두세요. 존의 흐릿한 목소리가 답했다. 버나드는 설득을 시도했지만 존은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그들을 만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봤어야죠. 결국 버나드는 울부짖으며 돌아서야 했다. 파티장은 분노로 가득 찼다. 대주교는 놀림을 당한 것에 화를 냈고 여자들은 버나드가 비열한 존재에게 속았다며 비난했다.
레니나만이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존은 방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며 혼자 대사를 중얼거렸다. 오, 그녀는 횃불에게 밝게 타오르는 법을 가르치네. 마치 밤에 뺨에 매달린 듯 에티오피아인의 귀에 걸린 값진 보석처럼.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버나드는 피곤한 상태로 일터로 갔다. 존은 그제야 버나드에게 동정심을 보였다. 우리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 같아요. 다시 불행해져서 그렇겠지. 당신이 여기서 누리던 거짓 행복보다는 불행이 나아요. 버나드는 네가 나의 불행의 원인이야. 라며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옳음을 인정했다. 헬르몰츠는 버나드와의 오해를 풀고 다시 친구가 되었다. 그는 통제관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고독에 대한 운율을 가르쳤더니 문제가 됐어. 그는 자신이 쓴 시를 읊었다. 어제의 위원회는 깨어진 북과 같고 한밤의 도시는 진공 속의 피리 소리. 헬르몰츠는 처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창작 욕구가 더 강해졌다. 존과 헬르몰츠는 금세 친해졌다. 버나드는 질투를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다. 헬르몰츠는 셰익스피어의 시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학과 철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버나드는 이들을 보며 자신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존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큰 소리로 읽고 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을 로미오로 레니나를 줄리엣으로 상상하며 떨리는 열정으로 읽고 있었다. 헬르몰츠는 연인들의 첫 만남 장면을 듣고 당혹스러운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건 꽤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산막 마지막 장면에서 캐퓰릭 부부가 줄리엣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자 헬르몰츠는 불편해했다. 구름 속에 앉아 내 슬픔의 깊이를 보는 자비로운 이가 없단 말인가. 오, 어머니, 날 내치지 마세요. 이 결혼을 한 달, 일주일만 미뤄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신혼 침대를 티발트가 잠든 어두운 무덤에 마련해주세요. 줄리엣이 이 말을 할 때 헬르몰츠는 갑자기 폭발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어이없는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코미디였다. 그는 눈물 날 때까지 웃었고 존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돼지 앞에서 자신의 진주를 치우는 사람처럼 책을 서랍에 던져 넣었다. 헬르몰츠가 숨을 고르고 사과한 뒤 존을 달래며 설명했다. 물론 진정한 글은 고통에서 나와. 하지만 이런 구식 갈등은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아. 그는 새로운 영감을 갈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우리에겐 다른 종류의 관계와 폭력이 필요해. 하지만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13장. 헨리 포스터가 베아 저장소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 레니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헨리는 곧 그녀의 슬픔을 읽어냈다. 몸이 안 좋아. 그는 약간 불안해하며 물었다. 레니나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의사를 보러 가는 게 좋겠어. 강력한 V, P, S, 바이올렌트 패션 서러게이트, 격렬한 열정 대용요법, 처치라도 받아봐. 표준 열정 대용제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 아, 포드님 맙소사. 레니나가 침묵을 깨고 소리쳤다. VPS 처치라니. 이미 충분한 VP가 있는데 말이다. 존. 그녀는 속삭였다. 존. 레니나는 한숨을 쉬며 작업을 계속했다. 탈의실에서 페니는 레니나를 꾸짖었다. 한 남자 때문에 이러다니 어리석어. 레니나는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난 그 사람밖에 원하지 않아. 페니는 소마를 먹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권했지만 레니나는 두려움에 떨며 소마 반그램을 먹고 존의 집을 찾아갔다. 반그램의 소마는 레니나의 두려움과 당혹감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했다. 안녕, 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고 그 뒤를 따랐다. 레니나는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네, 존. 그녀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반기지 않는다고요. 존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레니나의 손을 잡아 경건하게 입 맞췄다. 오, 당신이 내 마음을 안다면. 그는 속삭이며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레니나,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레니나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존은 거의 절박하게 털어놓았다. 진심이야, 존. 레니나가 묻자 존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들어봐요, 레니나. 말파이스에서는 결혼하려면 산 사자의 가죽을 벗겨와야 했어요. 늑대라든가. 영국엔 사자가 없어. 레니나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레니나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들어봐요, 레니나. 말파이스에선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원히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끔찍한 생각이네. 레니나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모든 성스러운 위식이 치러지기 전에 그녀의 순결한 매듭을 풀려 한다면. 존, 말을 좀 알아듣게 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미치겠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목을 잡았다. 대답해. 정말로 나 좋아해. 안 좋아해. 침묵이 흘렀다.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대체 왜 말을 안 했어? 갑자기 그녀의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너무나 달콤하고 전율적인 감각에 그는 헬리콥터 속 3주일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끔찍해, 끔찍해. 그는 몸을 때려 했지만 레니나는 더욱 단단히 안았다. 레니나가 옷을 벗기 시작하며 분명한 의사를 드러내자 그는 충격에 빠져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갔다. 제14장 파크레인 임종병원은 옅은 황갈색 타일로 이루어진 60층 고층 건물이었다. 존이 택시콥터에서 내렸을 때 화려하게 장식된 공중 연구차들이 지붕에서 윙윙거리며 이륙해 슬라우 화장터를 향해 서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이 사회에서는 60세가 되면 더는 사회에 유용하지 않다는 명목 아래 고통 없는 안락사 주사를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사후에는 시신을 화장하고 인산염 회수까지 국가가 일괄 관리했다. 죽음 이후에도 자원순환위 일부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존은 17층의 급속 노쇠병동으로 내려갔다. 햇빛과 노란 페인트로 밝게 빛나는 넓은 병실에는 20개의 병상이 모두 차 있었다. 린다는 최신식 편의 시설을 갖춘 병실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우린 여기를 인류 호텔과 영화관 사이의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간호사가 설명했다. 린다는 어디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죽지 않을 희망 말인가요? 물론 없죠. 여기 오는 순간 이미. 그의 창백한 얼굴에 비친 고통의 표정에 놀라 간호사는 말을 멈추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어머니예요. 간호사는 충격과 공포로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급속 노쇠 과정은 심장과 뇌만을 공격해 외모는 젊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주름 없는 얼굴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존은 소름이 끼쳤다. 린다는 병실 끝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린다는 멍한 미소를 지으며 때때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깨어났다. 존은 침대 옆에 앉아 린다의 손을 잡았다. 린다. 존은 그녀의 피곤한 얼굴 속에서 말파이스에서의 젊은 모습을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 노래,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똑같이 생긴 8살짜리 남자아이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환자들을 구경했다. 린다의 부푼 몸과 늙은 얼굴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뚱뚱해? 한 아이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 린다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존은 그를 잡아 멀리 던졌다. 그러자 간호사가 달려와 호통을 쳤다. 아이들을 때리면 안 돼요. 죽음 조건화 교육을 받는 중이라고요. 다시 방해하면 경비원을 부를 거예요. 그때 린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푸푸. 그녀가 중얼거렸다.
린다, 날 못 알아보겠어요. 난 존이에요. 그가 소리치며 그녀를 흔들자 린다는 눈을 떴다. 존.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듯 고통스러워하며 목을 웅커쥐었다. 린다, 무슨 일이에요? 존이 겁에 질려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존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교육을 우려하며 반응이 느렸다. 그 사이 린다는 숨을 멈췄다. 존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간호사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존이 중얼거렸다. 하나님, 그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물었다. 저 사람 죽었어. 존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아이가 계속 따라오자 그는 밀쳐 넘어뜨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제15장 파크레인 임종병원의 하급 직원들은 162명이 델타들로 근무가 끝난 오후 6시 병원 현관에 모여 소마 배급을 받고 있었다. 존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정신이 멍한 채로 죽음과 슬픔 그리고 후회 속에 빠져 있었다. 소마 배급 시간.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질서 있게 줄 서세요. 밀치지 마세요. 모든 시선은 소마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우와 162명이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존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 멋진 신세계여. 그의 마음속에서 그 노래는 냉소적인 조롱의 끔찍한 음조였지만 곧 도전 정신으로 바뀌었다. 그렇다. 린다는 소마의 노예로 살다 죽었다. 이제 다른 이들은 자유로워져야 한다. 존은 커튼이 거치듯 깨달음을 얻었다. 멈춰요. 존이 외치며 다가가자 델타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그 끔찍한 걸 먹지 마세요. 그것은 독입니다. 영혼과 몸을 망가뜨려요. 한편 버나드와 헬름홀츠는 존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초조해했다. 5분만 더 기다리자. 헬름홀츠가 말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파크레인 병원에 야만인이 있다. 미친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존은 창가에 서서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걸 원하나요? 그의 분노는 점차 커져갔고 델타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자유와 인간다움이 뭔지 모르겠어요. 곧이어 그는 창문을 열고 소마약통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다. 자유다. 존은 외치며 델타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저자가 미쳤어. 버나드가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헬름홀츠가 그 곁에 나타났다. 마침내 인간이 되었구나. 그 역시 소마를 창밖으로 내던지며 합류했다. 델타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버나드는 망설이며 도움을 주려다가 다시 물러났다. 그때 가스 마스크를 쓴 경찰들이 등장해 진압을 시작했다. 소마 증기와 합성 음악이 효과를 발휘했다. 델타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존과 헬름홀츠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경찰은 야만인과 헬름홀츠를 체포했다. 버나드도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왜 나까지? 그는 항변했지만 경찰은 그를 차에 태웠다. 조용히 갈 겁니까? 아니면 진정제를 맞겠습니까? 경관이 물었다. 조용히 갈게요. 야만인이 답했다. 헬름홀츠도 고개를 끄덕였다. 버나드는 코피를 흘리며 순순히 따라갔다. 제16장. 세 사람이 들어간 방은 세계 통제관의 서재였다. 통제관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감마 집사는 그들을 두고 갔다. 헬름홀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재판이라기보다 카페인 용액 파티 같은 분위기군. 그는 호화로운 안나 기자의 몸을 던졌다. 기운 내라, 버나드. 그는 친구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덧붙였다. 그러나 버나드는 대답도 없이 방에서 가장 불편한 의자를 골라 앉았다. 높은 분의 노여움을 달래려는 막연한 희망에서였다. 한편 존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돌아다녔다. 창가 탁자 위에는 표지가 검은 인조가죽으로 제본된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는데 커다란 금색 T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펼쳤다.
나의 삶과 작업이라는 책이었다. 그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재미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문이 열렸다. 서유럽 주재 세계 통제관이 활기차게 방으로 들어왔다. 무스타파 몬드는 3명 모두와 악수를 나누었지만 말을 건넨 것은 존이었다. 문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군. 야만인 씨. 존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무뚝뚝하게 침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통제관의 유머러스한 지성에 안심하고 솔직히 대답하기로 했다. 네. 버나드는 깜짝 놀라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존. 버나드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무스타파 몬드의 눈빛에 압도되어 비굴하게 침묵했다. 존은 덧붙였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에 흐르는 음악 같은 거요. 때로는 1000개의 악기 소리가 내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때로는 목소리들이 들리지. 통제관이 말하자 존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기쁨이 떠올랐다. 당신도 그 책을 읽었군요. 여기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아무도 몰라.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극소수 중 하나지. 금지된 책이거든. 하지만 여기서 법을 만드는 건 나니까 어길 수도 있지. 그는 버나드를 향해 덧붙였다. 당신은 그럴 수 없겠지만 왜 금지된 거죠? 존이 물었다. 셰익스피어를 읽은 사람을 만난 흥분에 그는 잠시 다른 걸 잊었다. 오래됐기 때문이지. 여기선 오래된 것은 쓸모가 없어. 아름다운 것도요. 아름다운 건 더더욱. 아름다움은 매력적이지. 그러나 사람들이 오래된 것에 매료되길 바라지 않아. 새로운 걸 좋아하길 원하지. 그럼 오셀로처럼 새롭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때요? 오랜 침묵을 깬 헬르몰츠가 말했다. 우리 모두 그런 걸 쓰고 싶어 했죠. 절대 쓸 수 없을걸. 통제관이 말했다. 진짜 오셀로 같다면 아무리 새로워도 아무도 이해 못할 테고 새롭다면 결코 오셀로 같을 수 없으니까. 우리 세상은 오셀로의 세상과 달라. 강철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듯 사회적 불안정 없이 비극을 만들 수 없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안정적이거든. 사람들은 행복해. 원하는 걸 얻고 얻을 수 없는 걸 원하지도 않지. 병들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젊음의 열정이나 노년의 두려움을 모르고 부모나 배우자, 자식에 대한 강한 감정도 없어. 또 문제가 생기면 소마가 있지. 통제관은 돌연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런데 넌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창밖에 던져버린 거야. 델타들이 자유를 이해하길 바라다니. 게다가 오셀로를 이해하길 바라다니. 그래도 오셀로가 그 촉감 영화보다 나아요. 물론이지. 통제관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안정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야. 우린 고전 예술을 포기했어. 대신 촉감 영화와 향기 오르간이 있지. 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바보가 만든 것처럼. 통제관이 웃었다. 친구에게 실례인걸. 헬르몰츠와스는 우리의 최고 감정공학자 중 한 명인데. 헬르몰츠가 음울하게 말했다. 하지만 존의 말이 옳아요. 말할 게 없는데 글을 쓰는 건 어리석죠. 정확히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더 엄청난 독창성이 필요하지. 최소한의 강철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순수한 감각으로 예술을 만드는 거야. 나 또한 선택권을 받았었지. 순수 과학을 계속할 수 있는 섬으로 보내질 것인지 아니면 통제관 평의회에 들어가 차후 통제관 자리를 이어받을 것인지. 나는 후자를 선택하고 과학을 포기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덧붙였다. 때로는 과학이 그리울 때가 있어. 행복은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지 않는다면 진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주인이지.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침묵한 후 더 경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진리에 관심이 있고 과학을 좋아하지만 진리는 위협이고 과학은 공공의 위험이야. 유익한 만큼 위험하지. 통제관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오, 과학은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안정된 균형을 가져다 주었어. 다시 말하지만 과학 덕분이야. 그러나 과학이 자신의 선한 업적을 무너뜨리도록 둘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는 연구의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는 거야. 우리는 과학이 당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 외에는 다루지 못하게 해.
다른 모든 탐구는 적극적으로 억제되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헨리 포드 시대 사람들이 과학적 진보에 대해 쓴 글을 읽는 건 흥미롭지. 그들은 과학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고 상상했던 모양이야. 지식이 최고의 선이고 진리가 궁극적 가치라 여겼지.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었어. 그는 덧붙였다. 물론 그때도 사상은 변하기 시작했지. 포드 자신이 진리와 아름다움에서 편안함과 행복으로 강조점을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대량 생산이 그 변화를 요구했어. 보편적 행복은 바퀴를 곧게 돌리지만 진리와 아름다움은 그럴 수 없거든. 물론 대중이 정치 권력을 잡을 때마다 진리나 아름다움보다 행복이 중요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는 과학 연구는 여전히 허용됐었어.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와 아름다움이 최고의 선이냐 말하곤 했지. 9년 전쟁 때까지도. 통제관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전쟁이 그들의 태도를 확 바꿔놓았지. 탄저균 폭탄이 주위에서 터질 때 진리나 아름다움, 지식이 무슨 소용이었겠어. 그때서야 과학이 통제되기 시작했지. 9년 전쟁 이후로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욕망까지 통제당하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때부터 통제를 계속해왔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 당신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네, 왓슨 씨. 아름다움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야. 나 또한 진리에 너무 집착했고 그 대가를 치렀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섬으로 가지 않았죠? 오랜 침묵을 깨며 존이 말했다. 통제관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내가 치른 대가지. 행복을 섬기기로 선택한 거야. 내 것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다행히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세상에는 섬이 많아.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아마도 당신들을 전부 사형실로 보냈겠지. 그런데 왓슨 씨, 열대 기후는 어떻소? 마르키즈 제도나 사모아 같은 곳, 아니면 좀 더 상쾌한 곳이 좋으신가? 나는 아주 나쁜 기후를 원해요. 강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라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통제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정신이 마음에 드네, 왓슨. 정말로 마음에 들어. 공식적으로는 못마땅한 것이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포클랜드 제도는 어떻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헬르몰츠가 대답했다. 결국 버나드와 헬르몰츠는 각각 아이슬란드와 포클랜드 섬으로 추방하기로 결정되었다. 제17장. 좀만 남았을 때 그는 통제관에게 물었다. 예술, 과학, 행복을 위해 꽤 높은 대가를 치른 것 같군요. 그리고 또 무엇을 대가로 치렀죠? 물론 종교도 있지. 통제관이 대답했다. 9년 전쟁 전에는 신이라는 것이 존재했어. 아참, 잊고 있었군. 너도 신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 글쎄요. 존은 생각했다. 그는 고독과 밤, 달빛 아래 창백하게 드러난 매사, 절벽, 어둠 속으로의 추락, 죽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표현할 말이 없었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통제관은 책장 사이에 있는 큰 금고를 열었다. 무거운 문이 열리자 그는 어둠 속을 뒤적이며 말했다. 내게 항상 흥미로운 주제였지. 그는 두꺼운 검은 책을 꺼냈다. 이 책은 읽어본 적 없을 거야. 존이 책을 받아들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책을 건넸다.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윌리엄 제임스 저. 그리고 더 많아.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신에 관한 온갖 낡은 음란서적 컬렉션이지. 금고 안에는 신, 책장에는 포드. 신을 안다면서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나요? 존이 분노하며 물었다. 왜 이 책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셀로를 주지 않는 이유와 같아. 낡았기 때문이지. 수백 년 전이 신에 관한 책이야. 지금의 신이 아니라고. 신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지. 무스타파 몬드는 다시 일어나 금고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카디널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고 스스로를 지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신이 소유다. 이런 관점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젊고 번영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립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또 다른 책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맨드비랑이라는 철학자의 글이야. 사람들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나 자신의 경험이 안겨준 확신에 의하면 그러한 공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격정이 진정되고 자극적인 경향을 잃어감에 따라 우리의 이성은 그 활동에 있어 침착하게 되고 열정에 의해 흐려지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교적 감정이 성장하게 된다. 신이 구름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영혼은 모든 빛의 원천을 느끼고 보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감정은 그것을 경험하는 영혼에게는 순수한 것이고 매우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노령으로 인한 모든 여타의 손실을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무스타파 몬드는 책을 덮고 의자에 기댔다. 그렇지만 이 철학자들이 꿈도 못 꾼 것이 현대세계야. 젊음과 번영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에서는 굳이 신이 필요 없어. 종교적 감정은 보상이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겐 잃을 것이 없으니 보상도 필요 없지. 그럼 신이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 아마 있을 거야. 하지만 현대에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 이제 그는 부재로 드러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당신들의 잘못이에요. 문명의 탓이라고 해두지. 신은 기계, 과학, 의학, 보편적 행복과 양립할 수 없어. 선택해야 해. 우리는 기계와 의학과 행복을 선택했지. 그래서 이 책들을 금고에 가둬둔 거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니까. 하지만 신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 아닌가요? 그건 내려간 바지 지퍼를 올리는 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인지 물어보는 것과 같아. 통제관이 비꼬았다. 인간이 뭔가를 믿고 느끼는 것은 본능적으로가 아니라 조건화되어 믿는 거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면 신을 믿게 돼요. 현대인은 홀로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고독을 싫어하도록 만들었고 홀로 있을 기회를 주지 않지. 존은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파이스에서는 공동체 활동에서 배제되어 고통받았지만 문명화된 런던에선 공동체 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다. 니어 왕의 대사를 기억해요. 존이 물었다. 신들은 정의로워 우리의 탐욕과 쾌락이 재앙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형 에드거 앞에 에드먼드가 했던 말이지요. 형의 자리를 찬탈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서자 에드먼드가 결투 끝에 피 흘리고 죽어가며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옳구나.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이제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 장면을 보면 신이 모든 것을 관장하며 벌하고 보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럴까? 통제관이 반문했다. 현대의 에드먼드는 아마 탄력 의자에 앉아 여자를 끼고 촉감 영화를 보며 행복할 거야. 신의 법은 사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렇지만 탄력 의자에 앉은 에드먼드도 피 흘리는 에드먼드만큼 벌을 받는 건 아닐까요? 신은 정의로워요. 그의 쾌락이 그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고요. 무엇에서 타락했다는 거야. 행복하고 부지런한 소비자로서 그는 완벽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타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해. 가치는 개인의 욕망에 있지 않아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요. 너무 지나친 생각이군. 신을 믿으면 인내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이유가 생겨요. 인디언들에게서 봤지요. 그럴 테지. 하지만 우리는 인디언이 아니야. 문명인은 불쾌한 것을 견딜 필요가 없어. 용감한 행동, 포드께서 막으시길. 각자 행동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절제는 어때요? 신이 있으면 절제할 이유가 생겨요. 산업 문명은 절제 없이 가능해. 위생과 경제의 한계까지 자기 만족을 추구해야 바퀴가 돌아가지. 순결의 이유도 생길 텐데요. 존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순결은 열정을 의미하고
열정은 불안정을,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뜻해. 즐거운 악덕 없이 지속 가능한 문명은 없어. 신은 고귀하고 영웅적인 모든 것의 이유예요. 친애하는 친구여, 문명의 고귀함과 영웅심은 필요 없어. 그건 정치적 기후율의 증상이지. 전쟁도, 유혹도, 사랑을 위한 투쟁도 없는데 영웅이 무슨 소용이야. 불쾌한 일이 생기면 소마를 복용하면 되고. 눈물은 필요해요. 오셀로에서도 말하지 않았나요? 폭풍 뒤에 항상 고요함이 온다면 폭풍이 죽음을 깨울 때까지 불게 하라. 그리고 늙은 인디언 현자가 들려준 마타스키의 처녀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녀와 결혼하려는 청년들은 아침에 그녀의 정원에서 괭이질을 해야 했어요. 파리와 모기들이 물어뜯었지요. 대부분은 참지 못했지만 참은 자가 그녀를 얻었어요. 매력적인 이야기야. 하지만 문명국에선 괭이질 없이도 여자를 얻을 수 있고 파리와 모기도 없어. 수세기 전에 다 없앴지. 그래요. 당신들은 모든 불쾌한 것을 제거해버렸어요. 참거나 맞서기보다 말이지요. 너무 쉽네요. 존은 갑자기 침묵했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린다는 노래하는 빛과 향기 속에 떠다니며 기억, 습관, 늙고 부은 몸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토마킨도 굴욕과 고통에서 해방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선 눈물이 필요해요. 어떻게 아무 것에도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나요? 위험 속에서 사는 것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신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그래, 그건 건강에 좋아. 그래서 VPS 처방을 의무화했지. 격렬한 열정 대용제로 한 달에 한 번 대량의 아드레날린 유사 물질을 투여해. 잠깐 동안 극도의 공포, 격분 상태를 체험시킴으로써 체온 상승, 심박수급증, 땀 분비 등 생리적 균형을 유지시키지. 실제 폭력이나 스트레스 상황 없이도 육체가 필요로 하는 호르몬, 자율신경 자극을 공급하는 거야.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죽이는 효과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지. 하지만 난 불편을 원해요. 우린 아니야. 우린 안락함을 원하지. 난 안락이 아니라 신을 원합니다. 실을 원하고, 진정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넌 불행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네. 그래요. 존이 반항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행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넌 늙고 추해지며 무기력해질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부족할 권리, 비참해질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권리까지도 모두 주장하겠지. 긴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존이 말했다. 네, 나는 그 모든 권리를 주장합니다. 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마음대로 하게나. 제18장. 존은 퍼트넘과 엘스테드 사이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옛 등대를 은신처로 골랐다. 그는 거기서 더 엄격한 자기 수련과 철저한 정화를 다짐하며 양심의 가책을 달랬다. 은신처에서의 첫 밤은 일부러 잠을 자지 않기로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팔을 십자가처럼 뻗어 고통이 점차 극심해질 때까지 참았다.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며 오, 용서하소서, 오, 순결하게 하소서, 오, 선하게 해주소서를 반복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등대에 머무를 자격을 얻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직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짠내와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 아래로는 물결이 부서지는 자그마한 해변이 펼쳐지고 시야 끝에는 신비한 해더숲과들이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마땅히 거할 곳은 이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더러운 우리나 땅 속의 어두운 구멍이었는데. 밤에 그는 탑이 전망대로 올라갔다. 계단을 발걸음마다 숨죽여 올라간 끝에 그는 마침내 꼭대기 난간에 섰다. 사방을 에워싼 암흑 속에서 오로지 별빛만이 은은하게 빛났다. 도시의 전깃불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곳에서 은하수는 강물이 흐르듯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존은 상념에 잠겨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았다. 그가 겪은 모든 문명과 고통, 어머니 린다의 죽음과
레니나에 대한 분노가 한데 뒤섞여 밀려왔다. 푸콩을 비롯해 예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신들 앞에서 용서를 빌듯 그는 가슴 깊이 통곡하며 채찍 대신 허공을 움켜쥐었다. 이윽고 눈을 뜬 그는 자신이 이토록 광활하고도 고요한 우주의 일부일 뿐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내가 이 장엄한 밤하늘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곧 그 의문은 더 이상 머리를 잠식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별빛 속에 묻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경외와 고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등대는 체링티 타워에서 15분 거리였지만 말파이스의 언덕만큼이나 외로웠다. 꽃과 풍경만이 이곳의 매력이었으니 아무도 올 이유가 없었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존은 혼자 조용히 지내며 잠시 평화를 누렸다. 몇 대의 헬리콥터가 호기심에 가득 찬 채 탑 주변을 맴돌았으나 화살을 쏴서 보냈고 존은 그들의 성가신 소음을 무시하며 정원을 가꾸는 데 몰두했다. 시간이 흐르자 헬리콥터들도 지루해진 듯 사라졌고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다. 무더운 날씨에 그는 아침 내내 일하다 휴식을 취하며 누워 있었다. 그때 레니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존은 욕정에 휩싸였으나 곧 이를 부끄러워하며 벌떡 일어나 헛간으로 달려갔다. 문 옆에 매달린 채찍을 잡고는 자신의 등을 내리쳤다. 창녀. 그는 레니나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스스로를 징벌했다. 그때 300m 떨어진 숲속에는 다윈 보나파르트라는 영화 제작자가 몰래 숨어 있었다. 그는 거기서 3일간 참으며 이 광경을 줌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야만인이 자해 행위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소재였다. 훌륭해.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 영상은 후에 서리 지방의 고독한 야만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어 서유럽 전역의 극장에서 상영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가 공개된 다음 날 수많은 헬리콥터가 이 야만인이 은둔지를 찾아왔다. 그는 정원에서 삽질을 하며 죽음과 신에 대한 고뇌에 잠겨 있었다. 모든 어제는 먼지 같은 죽음으로 이끌 뿐. 그는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읊조리며 흙을 파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헬리콥터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메뚜기 떼처럼 내려앉았고 백색 비스코스 플란네를 입은 남녀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들은 야만인을 구경하며 웃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땅콩과 성호르몬껌을 던졌다. 야만인은 그들을 경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채찍을 보여줘. 채찍을 보여줘. 군중은 합창하듯 외쳤다. 야만인은 문 뒤에 채찍을 잡고 그들을 위협했으나 오히려 환호를 받았다. 그는 분노에 차 외쳤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때 또 한 대의 헬리콥터가 착륙했다. 그리고 금발의 젊은 남자와 녹색 벨벳 반바지를 입은 여자가 내렸다. 야만인은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레니나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존 하고 불렀으나 군중의 함성의 목소리가 묻혔다. 존은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은 지금도 나를 원하지 않나요? 사랑하잖아요. 존은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레니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입술을 만졌다. 그리고 그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존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도 그녀를 원했다. 사랑했다. 존은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욕망으로 키스했다. 그런데 문득 그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존은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가요. 그가 레니나를 밀어내며 외쳤다. 가라고요. 당신은 창녀예요. 더러운 창녀. 레니나는 충격을 받았다. 존,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그가 다시 외쳤다. 가라니까요. 나를 내버려둬요.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고 마침내 존은 미쳐버렸다. 통제를 잃고 이성을 잃었다. 창녀. 존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돌진하며 채찍을 휘둘렀다. 레니나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헨리 포스터는 레니나를 구하려고 달려왔지만 존의 힘이 너무 강했다. 그는 미친 듯이 헨리를 때려 거의 죽일 뻔했고 군중은 광란에 빠져 서로를 때리며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죽여라, 죽여라.
그들은 야만인이 광기를 따라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난장판이 벌어졌다. 채찍질과 소마 광란에 휩싸여 무감각해진 채 마침내 존은 벌판에 쓰러져 버렸다. 새벽빛이 등대 창문을 희미하게 비추자 존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아직 온몸에 남은 소마의 잔향과 지난밤의 과도한 감각 광란으로 머리는 어지럽고 입안에는 구토감이 맴돌았지만 육신의 피로보다 더 큰 건 양심의 고통이었다. 그는 곁에 흩어진 채찍을 손에 쥐었다가 이내에 던져버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들판 위로는 이른 아침 안개가 내려앉아 모든 것이 은빛으로 젖어 있었다. 발등과 허리, 어깨에 선명히 남은 상처 자국과 자기 손으로 긁어댄 살갗의 통증이 다시 살아나자 존은 한참 동안 이슬 내린 헤더덤불을 손끝으로 만지며 흐느꼈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연으로의 회귀조차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차갑게 몰아치는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그의 등골을 스쳤다. 기억은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집단적 광란, 쾌락만을 허용하는 전체주의 유토피아가 고통, 죄책감마저 쾌락으로 전환해 버리는 최후의 장치. 이 시작되던 순간 군중의 환호, 레니나에게 퍼부은 욕설과 채찍질, 이어진 야만적 흥분. 모든 것이 치욕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윽고 존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등대 꼭대기 계단을 오르며 그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함을 절절히 느꼈다. 그렇게 그는 문명도 자연도 아닌 자신만의 마지막 길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체링티 타워에서 온 기자와 구경꾼들이 등대의 현관 앞에 모여 문을 두드렸다. 야만인 씨. 한 사람이 문고리를 돌리자 빛바랜 나무 문이 삐걱 열리고 내부의 어둠이 잠시 외부 빛을 삼켰다. 문이 활짝 열리자 관객들의 시선은 곧 천장 아치 바로 아래에 고정되었다. 한 쌍의 발이 아래로 늘어져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발등은 가느다란 로프에 묶여 있었고 몸통은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 발이 느릿느릿 마치 태여 풀린 나침반 바늘처럼 오른쪽으로 한 번, 북동쪽, 동쪽을 차례로 스치며 돌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아 남동쪽, 남쪽, 남남서를 지나 동쪽으로 돌아갔다. 발은 마지막으로 동쪽을 가리킨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동작만이 존이라는 야만인이 마지막으로 세상과 교감한 방식이었다. 등대 안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구경꾼들의 웅성거림만이 메아리칠 뿐 존의 자리에는 오직 고요한 죽음의 정적만이 가득했다.